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금 이 순간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춥죠? 내일도 춥다고 하고요. 이 추위가 언제 끝나는지 거의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9시 기에서 강원 대부분 지역에 또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남양주, 경북 의성, 북동 산지, 충북 괴산, 제천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또 내일 기온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외출 가급적 좀 삼가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보온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목도리, 장갑 이럴 때 꼭 필요합니다. 또 동파되지 않도록 또 사전적으로 예방 잘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선물이 6% 이상, 현물이 3% 이상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겁니다. 사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바스켓 매매라고도 하는데 사전에 컴퓨터로 지정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주문을 넣는 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시장의 과열을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보다 큰 거는 서킷 브레이커. 그거는 8% 이상 떨어질 때 주식 현물 거래까지도 멈추는 그거를 이제 말하죠. 정답 사이드카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5165님 증시가 너무 화랑이에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2458님 정답 사이드카. 남편이 갖고 있는 주식은 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주식은 왜 올라가는 걸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문대상님도 내 주식만 안 올라요. 정답 사이드카. 3605님 소방서 퇴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 소방서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소방서에서는 가급적 이제 사이렌이 안 울릴수록 좋은 거죠. 예, 산불 피해 없으시도록. 또 이제 건조한 지역들 많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불 피해 없도록 또 우리가 미리미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7122님 저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아직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주식해서 돈 벌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는요, 돈이 없을 때 공부하기가 더 좋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고 돈이 많은 사람은 경험을 얻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을 때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요. 소액으로 마치 모의 투자하듯이 한 1년에서 3년 정도를 공부하신 다음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은 비용이 들질 않죠.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코스피가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소식에 화들짝 놀랐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40포인트, 0.82% 오른 4,99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 오른 1,070선, 한 6.2포인트 오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좀 약했던 하이닉스가 지금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9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삼성전자도 1% 상승. 현대차 개장 초에는 한 6% 급락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5%로 낙폭을 좁혀놓은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 한화오션은 0.7% 상승. 조선주는 좀 엇갈리는 흐름이고요. KB금융이 3.6% 올라가는 등 또 신한지주도 2.4%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주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코롱티슈진이 7%, 리노공업이 5% 강세해서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원, 1,45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주식 시장만큼이나 트렌드 변화 속도가 참 빠른 게 자영업 시장 아니겠습니까?
발 디딜 틈 없이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던 그 식당 몇 달 뒤에 가보면 임대합니다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또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구조적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핫플레이스조차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플. 네.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사진 찍어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인기 네. 있는 곳. 네.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오래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외식업 경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네. 요즘 뭐 3년만 버텨도 노포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핫플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엄청 붐업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그래서 여긴 되게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가보면 몇 개월 만에 이제 문을 닫고 이런 경우들이 요새 이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성수동이 핫플 상권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글로우성수라고 이제 되게 유명했던 그 브랜드 매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폐업을 해서 여기는 팝업 스토어처럼 만든 게 아니라 네, 제대로 차려놓은 그쵸. 가게였는데 6개월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 이제 다이닝 식당이었는데 또 이제 문을 닫았고 또 뭐 유명한 분들이 하는 가게들 뭐 고든 램지가 만든 피자 가게 예. 또 뭐 2년을 못 가서 문을 닫기도 했고요. 또 미슐랭 스타를 받은 가게들도 뭐 문을 닫고 야.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엄청 잘 받은 그 GFFG라고 카페 노티들을 네.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도 3천억 밸류에 300억의 투자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아류 브랜드로 냈던 키마스시나 베이커리 플레어 이런 핫플 브랜드들이 문을 닫았고요. 뭐 카페 노티드도 이제 좀 매장이 예전처럼 이제 줄을 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 뭐 좀 연예인 정준하 씨 이런 좀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브랜드도 뭐 이제 문을 닫거나 이제 업종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든 램지가 만든 피자 가게도 2년밖에 못 갔고 네. 아니 그 300억 원을 투자받은 가게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이고 이게 어떤 특정 지역 뭐 이렇게 다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핫플레이스마저도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게 오늘의 또 주제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는 거예요? 뭐 경영이 그렇게 악화됐나요? 일단 뭐 맛이 없어서 뭐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고 네. 또 뭐 고든 램지 뭐 이런 분들이 또 하는 거니까 뭐 화제성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맛은 일단은 좀 둘째로 치고 좀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이 공간 효율성이 낮다는 건데요. 이 핫플들은 처음에 이제 붐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인스타그램업을 공간들을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SNS에 공유할 법한 것. 네, 포토존이 될 만한 또는 뭐 장식 공간들. 네, 근데 이런 가게들이 이런 공간이 많아질수록 영업할 수 있는 테이블을 두고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같은 전체 평수더라도 매출이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전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속이 어려우면서 좀 공간 효율성이 낮은 게 이제 저매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며놔야 하고 사람들이 사진 찍을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게 테이블이 놓여야 할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네. 객수가 줄어드는 거를 좀 만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요즘은 불경기다 보니까 가성비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장들이 점점 이제 고객들한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인스타그램업을 한 식당을 주로 창업하는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 공간과 장식 공간의 환급률 제일 좋은 비율이 6대4 정도다. 그러니까 40%는 장식 공간으로 해서 좀 가게를 꾸미는 공간으로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찾아온다. 야,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장 면적의 40%를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핫플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가게가 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성비 시대에는 불리한 거죠. 야, 그러게. 일단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왜 충성 고객, 단골 고객들이 자주 오면은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줄 서서 먹는 가게가 이제 어쨌든 계속 이어지면 줄을 네. 계속 서면은 그게 지속이 가능하겠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이제 반짝 개업 효과만 누리고 이제 지속이 어려운 게 이런 가게들을 찾아가는 고객들의 성향 자체가 좀 일회성 방문을 주로 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로 이제 MZ 세대 젊은 층인데 이 친구들이 가게를 방문하는 목적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잖아요. 나 가봤다. 네. 나 거기 가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라면은 객단가가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일단은 가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니까 네. 예쁘다니까. 뭐 10만 원 이상 햄버거도 가서 먹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평소에는 김밥 먹고 도시락 먹다가 네. 10만 원 모아서 10만 원짜리 햄버거 한번 먹어보고 그쵸. 사진 찍고 공유하고. 근데 그게 인증샷을 찍고 나면은 이제 두 번 방문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죠. 목적이었으니까. 뭐 10만 원짜리 햄버거를 두세 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인증샷 비용으로 이제 처음에 썼던 거죠. 놀이공원처럼. 네. 박미영님이 핫플레이스라고 주목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핫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예전보다 빨리 바뀌는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고 4790님은 요즘에는 그 딸기모찌 가게마다 줄 서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요 유행은 또 언제까지 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초반에 사진 찍으려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빠지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고객 성향 자체가 초기 붐업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고객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방문하는 고객 성향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 네, 세 번째는 이 잘 나가는 가게는 카피캣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금방 베낀다. 베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유행하는 뭐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 그러면 부산의 남천동이라고 여기도 이제 베이커리가 좀 많은 네. 동네인가 봐요. 여기서도 이제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카피를 한다. 근데 요즘 외식업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게 벤치마킹 투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잘 된다 줄을 선다 그러면은 이제 업계 선수들이 이제 뭐 한 3명, 5명, 10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투어를 합니다. 손님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일단 음식을 다 먹지 않아요. 남겨요. 이걸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분석하러 온 거기 때문에 시식하듯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머리 맞대고서 막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 가게 이런 식으로 접목하면 좋겠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음식, 메뉴, 인테리어, 영업 방식 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가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러면 그 가게를 다시 안 가도 근처에 이제 비슷한 가게를 찾게 되니까 또 그 핫플의 명성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가서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라할 거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행이 또 얼마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외식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진짜 예전에는 극강의 난이도. 네 미국, 일본 가서 배워올 게 있었는데 아하. 요즘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히려 배우러 온다. 네. 한국 그 외식 산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네, 어디 갔다 놔도 잘할 거예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그리고 또 꾸준히 마케팅을 잘하면 네. 신규 고객들도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핫플도? 네, 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어쨌든 가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량인데 문제는 이런 핫플을 만드는 분들이 뭔가 이제 가게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기획을 잘하는데 이 마케팅을 꾸준히 하는 거는 운영의 영역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서 좀 역량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은 약간 예술가적인 영역인데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되고 뭐 직원 관리를 해야 되고 약간은 노동 집약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적인 역량이 있어서 기획을 잘해서 핫플을 만든 분들이 이거를 꾸준히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획과 운영 역량을 동시에 지닌 분들이 참 드물고요. 그래서 핫플인데 꾸준히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 잘하는 분이지만 대신에 이런 분들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장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노포로 가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하는 분을 영입해가지고 오른팔로
둬서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 리틀 백종원이라고 불리던 셰프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핫플을 잘 만드니까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으시고 해서 이제 가게를 열면은 이제 막 줄을 서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 가게를 계속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매장을 오픈하고 또 매장 오픈하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도미노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투자를 했던 분이 이 친구는 리틀 백종원이 아니라 실패한 백종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뭐든지.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운영을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장사가 근데 잘 돼도 걱정 아닙니까? 요즘에 임대료를 계속 또 많이 올려서. 그렇죠. 그럼 이 네 가지를 이제 다 잘한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이제 건물주가 또 올려버리면 또 이제 마진이 또 안 예상치 좋아지고. 못했던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지금 성수동이 이제 핫플로 엄청 유명한데 여기도 지금 이제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가 되는데요. 뭐 가장 핫한 그 연무장길에는 뭐 권리금만 20억에 달하는 매장도 생겨났다 그러고. 그리고 평당 임대료가 성수동이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 5년 전 대비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핫한 상권에서 매장을 일단 임차를 해놔요. 네. 그러고는 장사를 안 합니다. 계속 비워놔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 권리금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사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권리금을 더 받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비워놓는 건 아니고. 비워놓습니다. 영업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를 근데 계속 어떻게 내고 있는데 거기 권리금이 높아져요? 근데 장사를 안 하는데. 권리금이 그러니까 그 상권 자체가 이제 살아나니까 활성화되니까. 네. 그래서 권리금만 그게 1년 알박기네요, 만에 예. 한 5천만 원의 차익을 받고서 넘긴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주 그 일부 네. 선수의 사례겠죠. 네. 근데 그 코로나 때가 좀 요런 전략을 이제 먹혔었던 시기인데 코로나 때는 공실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렇죠, 막 그때는. 권리금이 뭐 1억 이상 하던 가게들도 막 1,000만 원에 권리금 없이, 나오고 막 네. 그랬거든요. 이제 네. 적자를 못 이겨서 막 가게를 내던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에 인수를 했던 분이 한 2년 뒤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서 권리금을 2억 5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왔던 말이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임대료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한 3년 5년 뒤에 권리금 다 가져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현금, 네. 현금 흐름 이게 또 중요한 걸. 네. 또 저희가 어제 그 상속세 절세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베이커리 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외 외곽에 건물 뭐 3층 4층이 다 카페이고 네, 빵집인 거. 여기도 사실 사진 찍을 공간 되게 많고 인테리어 그렇죠. 예쁘잖아요. 핫플레이스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좀 악용해가지고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탈세나 절세도 할 겸 그러면서 핫플로 띄워서 운영 수익도 네. 가져가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인데요. 이게 이제 기획과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핫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가게들은 정말 핫플이 돼서 막 그냥 운영 수익 자체만으로도 진짜 엄청나게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런 가게 또 베이커리 빵집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또 코로나 때 이제 교외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가게들도 있죠. 규모가 커도 네. 버티기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동네 빵집은 어때요? 그 작은 동네 빵집들. 동네 빵집도 요즘 이제 워낙 많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막 빵값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일반 빵집들의 빵값이 이제 비싸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 인식이어서 뭐 990원 소금빵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일반 베이커리 빵집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도 그 핫플보다는 좀 버틸 수 있는 게 기대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핫플은 초기에 이제 빵 띄워가지고 가게를 이제 랜드마크로
키우거나 아니면 그 상권을 이제 키우려고 그 디벨로퍼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 빵집들은 생계형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가게다 보니까 조금 매출이 덜 나와도 약간 이제 몸빵한다 그러죠.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자금만 크지 않으면은 네. 버틸 수 있는 힘은 네. 될 텐데 7294님이 저희 딸 아이가 잘 나가는 대기업 퇴사하고 소금빵 빵집을 개업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다음 달에 오픈을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한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틈새 전략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가자면은 자영업도 사실은 이제 폐업을 하고 또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폐업하는데도 또 돈이 들잖아요. 네. 그 폐업이 이제 보통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냥 물론 이제 작은 매장 하나 철거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가게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폐업을 하시는 그 철거업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요즘은 이제 인건비나 자재 처리하는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거하는 인력, 잡부의 인건비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2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화물차 한 대에 이제 폐기물을 이제 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뭐 한 10년 전에는 4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2배 올랐다는 게 그냥 예산일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말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도 그렇고 네. 철거 인건비도 그렇고 또 새로 시작하려면 또 요즘에 인테리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한 2,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0평만 돼도 한 2,3천만 원 드는 거죠. 최성현 님이 자영업자 성공 능력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설용민 님은 식당 어딜 가도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먹던 음식들이지 신메뉴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제 누구나 잘 되고 싶죠. 잘 되는 가게로 만들고 싶죠. 근데 사실 또 운의 영역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칠기삼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것 같은 게 일단은 맞는 부분은 성공을 하신 분들이 브랜드를 이제 막 대형 프랜차이즈로 만드신 분들이 그 두 번째 브랜드는 성공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촌치킨이나 BBQ나 뭐 이런 대형 브랜드들도 그 두 번째 브랜드로 엄청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브랜드를 지금 못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는 이게 성공 방정식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믿고서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 공식대로 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똑같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운칠기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되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공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럼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뭐 무슨 로또처럼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게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나 개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요즘 이제 외식업에서 이런 데이터 경영을 적용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전보다 이거를 데이터 경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배달앱 또 뭐 푸드테크 공공 데이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뭐 상권 분석 서비스 이런 것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영. 그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이것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 참 근데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경영을 잘 하는 분들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네. 일단 그
배달 샵인샵으로 프랜차이즈를 한 2천여 개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2천여 개요. 네, 그러니까 샵인샵 브랜드라는 게 원래 이제 매장 운영하는 분한테 배달로 팔 수 있는 메뉴 하나를 이제 추가로 재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맹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을 확장하기가 좀 쉽죠. 가벼우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국수집이든 분식집이든 네. 내가 핫도그 전문으로 파는 사람인데 요거 하나씩만 같이 끼워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배달로 주문할 때는 그냥 뭐 국수집이 아니라 뭐 핫도그 가게로 이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뭐 예를 들어 국수집이 비수기인 시간대에 팔 수 있는 메뉴를 샵인샵으로 판매를 해서 부가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PC방 이런 이제 집합 금지가 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PC방에서 냉면을 샵인샵으로 팔고 그랬어요. 배달로. 아하. 네. 그렇게 이제 메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하는 그래서 한 2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F&B 히어로라는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님은 그 메뉴를 이제 어떤 메뉴를 개발을 할까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보는데 배달의 민족이 배민 트렌드라는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가장 주문이 많았던 메뉴들 탑5 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3년 연속으로 포함이 됐던 메뉴들만 대상으로 메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2년만 포함이 됐으면 이거는 잠깐 반짝하고 뜨는 뭐 탕후루 같은 아이템도 이제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봤더니 한식이 제일 압도적으로 1위더라. 한식 메뉴는 항상 탑5 안에 들더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크고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 중식 이런 메뉴들. 그렇죠. 우리가 꾸준히 사 먹는 것들. 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하는 메뉴들이 주로 한식이에요. 냉면, 국밥, 제육볶음, 죽. 그래서 이렇게 딱 메뉴를 정한 다음에는 이제 맛집을 소개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다이닝 코드나 식신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한식 메뉴에서 어떤 가게들이 잘 나가는지, 그럼 그 가게들이 어떤 메뉴를 파는지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다라고 그거는 사실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가게들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도 들여다봅니다. 뭐 가게 소개 문구는 어떻게 썼는지, 그 리뷰에 이제 사장님이 대댓글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최소 주문 금액은 얼마로 설정을 했는지, 쿠폰 이벤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가게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이 돼요? 클릭 몇 번만으로 볼 수 있게? 아니요, 이건 약간 이제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맛집 랭킹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가게들을 찾기는 쉬워졌죠. 이게 사실 우리가 발품 팔듯이 네. 손품 팔아서 분석을 해야 어찌됐든 간에 뭐 생계로 하는 그런 가게들이니까 자영업도 네. 그런 게 이제 또 필요하다는 거고. 네. 아까 그 샵인샵 네. 가게 안에 새로운 메뉴 하나 더 얹어서 파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난리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팔아서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게 이건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유행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뭐 두바이 초콜릿 왔었고. 네네. 그럴 때 어쨌든 지금 뭐 국밥집에서도 그런 거 같이 껴서 팔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는요. 근데 왜 국밥집에서 국수집에서 두 쫑쿠를 파나요?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라도 팔아야 한다라는 맞아요. 또 이해를 다 하죠. 네네. 또 거기서라도 또 요즘에는 살 수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사더라고요. 워낙 이제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디서 팔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역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팔아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상권 분석 데이터도 정말 요즘 잘 나와 있죠. 배후 인구, 유동 인구, 그리고 뭐 세대 수, 또 연령층,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을 이 정말 상권 단위로, 동네 단위로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 고수들은 포털 키워드 검색량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내가 고깃집, 뭐 삼겹살집을 창업하려고 한다. 네네. 그러면
여의도에서 삼겹살로 검색을 한 검색량이 한 달에 몇 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량이 이제 서여의도, 동여의도 또 비교해서 검색량 많은 동네를 이제 찾는 거고요. 그것도 또 이제 골목 단위로도 봐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쟁 강도를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3만 건씩의 그 검색량이 이제 나왔어요. 서여의도, 네네네. 동여의도가. 근데 삼겹살집이 몇 개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여의도가 뭐 30개인데 동여의도가 20개다 그러면 동여의도가 경쟁 강도가 약한 거겠죠. 네네네. 근데 또 더 질적인 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동여의도가 20개인데 이 20개 가게들이 다 강자일 수가 있어요. 맛집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리뷰 수를 봅니다. 그래서 리뷰 수가 막 100개인 집이랑 뭐 3,000개인 집이랑. 그렇죠. 많은 가게들은 여기는 이제 강자인 거죠. 근데 30개 있는 가게지만 리뷰 수가 많지 않은 가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내가 들어가면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해서 그 경쟁 강도까지 분석을 해서 들어갑니다.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까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정량적, 그렇죠. 정성적.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왜 이거를 활용을 안 하냐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유료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는 이제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 뭐 블랙키위나 뭐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데이터들을 보려면 이제 유료를 하거나 또 이제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횟수 이런 것도 좀 제한이 돼서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데이터라는 게 이미 지나간 지표잖아요. 네,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뭔가 창업을 해도 될까? 이것도 약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검증이 된 가게들은 네.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업종이 있지만 안 바뀌는 업종들도 있어요. 한식 같은 경우들, 뭐 삼겹살, 뭐 치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쪽이 또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1등 가게들을 따라하면 내가 그러면 1등은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만년 2등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그럴 수 수 있죠. 있는데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른 게 온라인은 그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죠. 그렇죠. 네. 1등 뭐 플랫폼 기업이 다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1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 상권은 1등 매장이 전국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강자를 찾아라라고 합니다. 상권마다 다르고 골목마다 다르니까 1등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없는데 다른 가게에서 다른 동네에서 잘하고 있는 1등 가게 전략을 벤치마킹하면 거의 우리 동네에서 하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디테일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1등이 놓치고 있는 걸 그쪽에서 오래 하신 분들, 한 1, 20년 하신 분 눈에는 또 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1등 가게들이 또 잘하고는 있지만 이거 조금 더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은 이제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신다고 해요. 네.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내가 이 포화된 시장에서 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좀 끌려면 네.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네. 인테리어를 또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할 것 같고 그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많이 하는 오해다. 왜냐하면 오해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데 새로운 소스 전혀 맛을 이제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소스가 이제 잘 팔리는 소스들이 꾸준히 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게 제일 대중 영합적이고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고 검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제 새로운 걸 할 때 한 20% 정도만 해라. 자기 창의적인 거는 80% 정도는 기존에 이제 인기가 검증된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를 믹스를 좀 해야 되네요. 전통적인 것도 지키고 새로운 네네. 도전도 간간히 한번 해보는데 그렇죠. 판을 뒤집을 정도로 하면은 또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근데 이것도 이제 업종에 따라 좀 다른 게 네. 좀 양식 같은 거는 좀 소비자들 성향이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좀 많다고 해요. 아하. 근데 이제 한식이나 좀 우리가 즐겨 먹는 중식이나 뭐 이런 좀 일반적인 업종들은 새로운 시도가 오히려 위험하다. 네. 그 장르마다 다른 거네요. 네네. 그렇죠. 데이터 경영, 이게 자영업 시장에서도 데이터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혹시나 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그 데이터가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한 가지 데이터만 보지 마라. 이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 여러 데이터를 복수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배민트렌드에서 인기 메뉴 순위를 발표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상권에 따라서는 또 선호하는 메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전주 분들한테 들은 건데 전주에서는 일식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멘집이 오래 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별, 이제 상권별 데이터도 같이 전국 데이터랑 비교 분석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맛집 랭킹도 플랫폼마다 여기는 있지만 저기는 없는 그런 맛집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맛집을 그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플랫폼에 복수로 등재된 그런 가게들이 전반적으로 검증이 된 가게들이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을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안전하다. 네. 아까 그 너무 새로운 시도 이것도 조심할 필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8118 쓰시는 분이 유행은 잠깐이고 높은 퀄리티와 적절한 가격 또 성실한 가게는 오래 갑니다. 요즘엔 너무너무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서요. 평범한 소비자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조미수님이 친구가 작년 7월부터 찹쌀 도너츠 체인점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답니다. 같은 체인점이어도 개인의 손맛과 정성이 맛의 차이가 네. 나는 걸로 이어진다고. 맞아요. 그렇죠.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해도 잘 되는 가게 있고 안 되는 가게 있고 물론 이제 상권의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로 그게 많이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중에 앞으로 이제 그런 가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요. 본사를 잃어버린 가맹점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도 망할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본사가 매년 새로운 브랜드를 내는 데들이 많거든요. 가맹점 이제 확장할 때까지 하고 더 안 늘어나면 이제 그 브랜드를 거의 팽개치는 거죠. 기존 가맹점이야 어떻게 되든 네. 우리는 다른 메뉴로 또 갑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되게 괘씸한 본사들인데 그렇게 이제 본사를 잃어버린 가맹점들은 결국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뭐 아기 새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원래 원재료라든지 네. 시스템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 갑자기 홀로서기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거죠. 뭐 신메뉴 개발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점주들의 역량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본사에만 의존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는 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본사랑 협상을 해가지고 신메뉴 그럼 제가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허락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기사 어느 날 갑자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본사가 망하더라도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영업 그 체인 점주시면 네, 뭘 해도 사실은 잘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사가 망했는데 가맹점을 지금 한 3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가맹점으로 백화점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아 본사가 망했는데도 가맹 점주가 오히려 홀로서기를 더 잘해서요. 네네. 그래서 그 잘 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3079님이 신촌에서 23년간 이분의 표현으로 몸빵하고 있는 2등 식당 가문의 우동입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유행입니다. 이렇게 또 잘 버티고 네. 또 잘 배우고 약간의 변화도 또 시도를 해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 재경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고인의 시신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영접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곽정대님이 주가지수 다시 5천 넘네요라고 알려주셔서 다시 창을 보니까 5천 넘었네요. 코스피가 1.1% 54포인트 오른 5,003.7까지 갔고요. 코스닥은 0.74% 7.87포인트 오른 1,072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개장주에 좀 급락했던 현대차가 0.8% 강세로 돌아섰고요.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시장에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떤 질문들도 들어와 있나요? 네, 4486님이요. 퇴근길에 퇴근 지문을 찍으러 가다 회사 건물 안에서 직원이 넘어진 경우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변준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출퇴근길 산재라고 해가지고 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과정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산재로 보는데, 다만 요건이 통상적인 어떤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산재로 볼 수 있고,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 건물 내에서 지문을 찍으러 가시는 길에 넘어지셨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도 회사였고 네. 목적도 출퇴근용, 퇴근용 네. 지문 찍으러 가는 거, 이건 당연히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네, 8586님. 아파트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다가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배상과 보상이 다른 개념입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화재 원인자가 배상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손실보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공공필요에 의한 손실보상인데, 소방기관이 화재 진압을 하다 보니까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기관의 그 배상, 그러니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재 원인자가 또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두 개 사이에서 조금 차이는 좀 있어 보이네요.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건일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고 할 때 이 수치는 살 때인가요? 팔 때인가요? 하셨습니다.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현재 1,450.6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항상 저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은요, 서울 외환시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가.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기관 사이의 거래. 뭐 외환 중개 회사들이 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은행이 거래를 하는 거고, 네. 또 당연히 은행은 자신들이 정산해야 할 게 있고, 아니면 기업 고객을 비롯해서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외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 기준이 이거는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은행 고시 환율이라고 또 따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달러를 비롯한 네. 외화를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검색해 보니까 달러화 특정 은행에서 현찰로 살 때 1,477원, 현찰 팔 때 1,426원, 송금 보낼 때 1,465.9원, 다 다르네요. 송금 받을 때 1,437.5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게 수수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은행의 마진이 포함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살 때 비싸고 팔 때 싸고, 네. 금값도 그렇잖아요. 살 때 비싸고 팔 때는 싸고, 네. 그 안에 수수료 마진 구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글들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었다. 1,500 몇십 원까지 갔다. 근데 그거는
환전하는 곳, 환전하는 시기 내가 살 때 기준이지 네. 도매 가격 서울 외환시장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여서 외환시장 기준과 은행 창구에서 특히 공항 가서 환전하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준가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네.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양도소득세였는데요. 9930님, 저는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116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다면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여기에 질문 주신 분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분은 10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에다가 그 금액이 양도차익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으나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또 곱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그 장명환님이요. 가족 카드를 받으면 가족이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가족 카드라는 게 주회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아빠 명의의 카드인지 엄마 네. 명의의 카드인지 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족 카드니까 네. 그 플라스틱에 자녀의 이름이나 다른 가족의 이름만 새겨진다라는 거지, 결제를 하는 것도 주회원이고 네. 소득공제를 받는 것, 연말정산하는 것도 주회원이라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2대5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